16번 문제. 필립 코틀러가 제시한 5가지 제품 차원에 대한 문제죠. 그죠? 5가지 제품 차원에 관한 내용 중 다음 보기에 가로 안에 들어갈 용어를 찾아 모두 선택한 것은. 필립 코틀러는 제품 차원을 5가지로 제시해요. 첫 번째, 핵심 이점. 핵심 이점이라는 것은 고객이 실제로 구입하는 근본적인 이점이나 서비스라고 정의되어져 있는데, 일반적으로 드릴을 산다라면 지금 현재 우리가 드릴을 사려고 해요. 드릴을 사는 이유는 뭐죠? 구멍을 뚫기 위해서 사는 거죠. 구멍을 뚫기 위해서. 그러면은 이 드릴을 산 것이 아니라 무엇을 산 것이죠? 이 핵심 이점은 구멍을 산 거예요. 그래서 핵심 이점으로 분류한 거고요. 두 번째는 기본적 제품, 핵심 이점을 형상화시킨 것이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이게 드릴이죠. 드릴. 세 번째는 기대하는 제품,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기대, 합의하는 속성과 조건이라고 되어져 있어요. 이 문제는 이제 정확하게 다 기억을 못했다 하더라도 지문을 보시고 찾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일반적으로 정상적으로 기대, 합의하는 속성과 조건. 그래서 우리가 드릴을 살 때 어떤 기대를 하고잖아요. 구멍이 잘 뚫렸으면 좋겠다 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런 기대, 그래서 기대하는 제품이 가에 들어가고요. 네 번째 차원은 확장 제품이라고 합니다. 경쟁자가 제공하는 것과 구별 또는 추가적인 서비스를 포함하는 제품이라고 이제 설명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이 드릴을 구매를 했는데 이 드릴을 충전하는 충전기가 우리 집에 있는 청소기도 충전할 수 있다. 그죠? 확장이죠. 이런 확장적인 어떤 추가적인 이점에 관련된 것이 확장 제품에 해당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5번째는 미래에 경험할 수 있는 변환과 확장 일체에 해당되는 게 뭐죠? 잠재적 제품이죠. 그죠? 지금 현재 나타나진 않았지만 미래에 이 잠재적인 어떤 부분에 대해서 경험할 수 있는 요소, 변환할 수 있는 거, 이런 것들이 여기에 해당되고요. 스마트폰이라면 제가 스마트폰을 쓰다가 뭐 2년 약정이 끝났어요. 끝나고 난 다음에 다른 스마트폰을 구매를 하고 난 다음에 그 스마트폰을 어떤 용도로 우리가 녹화하는 게 뭐 CCTV 녹화 용으로 해서 사용을 했다. 그럼 다른 용도로, 잠재적인 어떤 다른 용도로 사용한 거죠. 그죠? 그렇게 사용할 수 있는 걸 갖다가 잠재적 제품이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여기 필립 코틀러가 제시한 거는 이렇게 5가지로 제시했다 해서 5가지를 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여기 문제에서는 이 문제 유형 하나 문제 나왔기 때문에 하나만 기억을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 17번. 기업이 제품 차별화하는 이유가 아닌 것은. 현재 마케팅에서는 가장 중요한 게 차별화잖아요. 차별화가 핵심 키워드인데, 차별화 있는 다른 경쟁사보다 차별화 있는 제품을 팔아야 더 우리가 경쟁 우위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보시죠.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실제 시장에서 관찰되는 공급, 생산, 가격, 이익 측면이 이질적이다. 이질적이다라는 얘기는 무슨 얘기? 다르다. 그러니까 지역에 따라서, 사람에 따라서 니즈가 다 다르다라는 얘기죠. 그죠? 니즈가 다 다르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차별화시켜서 제품을, 서비스를 제공해야 된다라는 의미고요. 고객들의 소득이나 기호, 니즈죠. 그죠? 니즈는 같은 게 아니라 굉장히 다양하죠. 다양한 니즈를 다 충족을 시켜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뭐 특계층에 따라서 세분화시켜서, 가령 핸드폰이다라고 하면요. 자, 60에서 80대 같은 경우는 어떤 폰을 원할까요? 스마트폰 터치가 잘 되실까요? 아니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실버폰이라고 나오죠. 그래서 투지폰처럼 형태로 나오는 전화기를 판매하는 것. 그 다음에 요금제도 어떻게 해준다? 실버 요금제로 해서 가격대를 낮춰준다 해서 그렇게 차별화해서 공급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고객마다 독특한 요구를 가지고 있다. 다 다르죠. 독특한 욕구를 가지고 있다. 기업은 고객 욕구에 맞게 제품을 제공하여 개별적 유리성을 확보하려고 한다. 차별화시키는 거죠. 5번 지문 보시면요. 고객은 표준화되었나요? 표준화가 뭘로 바뀌어야 될까? 차별화. 동질화되었나요? 아니죠. 굉장히 다양화되었죠. 다양화된 서비스와 제품을 원한다. 그래서 5번이 답입니다. 이 문제 유형 하나밖에 출제가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차별화하는 이유에 대한 문제는 이거 하나이기 때문에 요거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 다음 18번. 의료기관의 경제적 특징으로 적절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이제 경제적 특징인데 다른 기업과 굉장히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기업이 의료기관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외부 효과가 있고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3번에 보시면 정보의 대칭성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정보가 대칭적인 게 아니라 굉장히 비대칭적이다. 비대칭. 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뒤편에서 다시 하고요. 치료의 불확실성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질병 예측이 가능한가요?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해당되지 않는 거는 답이 3번이에요. 그래서 좀 더 자세히 살펴보시면 의료기관의 어떤 특징에서 정보의 대칭성, 비대칭성 같은 경우는 병원에 가서 제가 지금 현재 수술을 받는다고 생각을 한번 해볼게요. 위를 절제하는 수술을 받는다고 가령 예시를 든다라면 위를 절제하는 수술을 할 때 의사가 어떤 메커니즘에 따라서 수술을 하는지, 그러면 뭐 어느 정도 깨매는데 실을 얼마만큼 사용해서 비용은 얼마가 드는지, 또는 인건비 산정은 어떻게 되었는지 그 설명을 우리가 자세하게 들을 수 있나요? 없죠, 그죠? 그러면 그 금액이 맞다, 틀리다, 적당하다 이렇게 우리가 산정할 수 있는 게 아니죠, 그죠? 정보를 누가 더 많이 알고 있나요? 의사가 더 많이 알고 우리가 더 적게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정보가 대칭적인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비대칭적이다. 그래서 예시로 시험 문제 굉장히 잘 나오는 문제이기 때문에 반드시 기억하셔야 되고요. 다른 예시로 중간에 정보의 대칭성이라고도 나오고요. 정보의 가점주의라고도 나옵니다. 그래서 아니다라고 기억해 주시면 되고요. 외부 효과 같은 경우는 의료는 외부 효과다라고 나오는 거죠. 이거는 뭐냐면 어떤 경제 활동이 당사자가 아닌 제3자에게 끼치는 영향을 외부 효과라고 해요. 여러분들 의료보험 다 가입하셨잖아요. 매달 의료보험료를 내세요. 내는데 나는 1년에 한 번도 병원을 가지 않았어. 근데 어떤 사람은 병원을 1년에 한 달 내내 갔어. 근데 내가 낸 의료보험비로 그 사람이 혜택을 받은 거죠. 본의 아니게 그 사람은 이익을 보고 나는 불이익을 볼 수 있다는 게 외부 효과입니다. 그래서 이거 기억하시고요. 시험 문제로 나온 적은 없는데 의미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경쟁 제한의 조건을 가지고 있죠. 그죠? 여러분들이 의사를 할 수 있나요? 아무나? 면허권자가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지죠. 그래서 의사는 의사의 면허권이 있어야지만 의사를 할 수 있다. 그래서 경쟁이 굉장히 제한적이다. 기억하시면 되고요. 보건의료는 생활 필수품이죠. 그죠? 생활 필수품으로 보건의료다. 그리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의료보험제를 쓰기 때문에 어때요? 공공재적 성격을 가진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질병은 예측이 불가능하다. 그리고 치료도 불확실하다.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인데 완치가 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어때요? 완치가 되지 않는 사람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주시면 되는데 여기에서 자 비대칭성은 시험 문제 지금 나왔던 문제고요. 경쟁 제한에 대한 문제도 잘 나오는 문제입니다.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 공공재 기억하시고 예측이 가능하다 이렇게 나옵니다. 불가능하다 요거 기억하시고 해서 총 3문제가 이 화면에서 나온 문제예요. 그래서 유형이 바뀌더라도 풀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19번 문제 가빈이 제시한 품질 8가지 구성 요소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가빈이 제시한 가빈은 8가지로 품질 구성 요소를 제시를 해요. 그래서 여기 보면 지속성이다, 신비성이다, 적합성이다, 서비스 제공 능력이 있어야 된다. 이분이 제시하지 않은 게 일관성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문제는 2가지 유형밖에 시험 문제 안 나왔어요. 보시면은 최근 문제 경향에서는 일관성이 답이에요. 근데 기출문제가 예전에 거도 돌려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 시험이 기출문제 방식입니다. 그래서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많이 들어갔던 거예요. 그래서 2개 예시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이것만 기억하셔도 이 문제는 풀 수 있는 문제겠죠. 그죠? 그 외의 성과나 특징, 신뢰성, 적합성, 지속성, 서비스 제공 능력, 신미성, 인지된 품질 해서 제시한 게 8가지다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구성 요소가 아닌 것은 해서 문제 유형 이거 하나 있고요. 그리고 또 하나 문제는 뭐가 나왔냐면 특징, 그 다음에 적합성. 최근에는 특징에 대한 예시가 시험 문제에 나왔어요. 예시에 해당되는 요소는 이렇게 찾는 문제입니다. 특징은 특정 제품이 가지고 있는 경쟁적 차별성을 우리가 뭐라고 한다? 특징이라고 한다. 기억해 주시면 되죠. 그죠? 20번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기능 현재 스마트폰에서 카메라 기능이 없는 스마트폰이 없죠. 동영상 촬영 다 가능하죠. 음성 녹음 다 가능하죠. 그죠? 근데 초창기에 그런 어떤 그 기능이 나왔을 때 굉장히 어땠어요? 감동적이었죠. 그죠? 그 감동적이었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우리가 매력적인 품질 요소라고 해요. 초창기에는 굉장히 감동적이고 신기하고 그랬었는데 지금 현대는 어때요? 카메라 기능, 동영상 촬영 기능 또는 녹음 기능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불만 요소로 작용할 수 있겠죠. 그죠? 이 매력적인 품질 요소가 시간이 흐름에 따라서 어떻게 되었다? 당연적 품질 요소로 옮겨간 거예요. 이걸 갖다가 진부화라고 합니다. 진부화. 그래서 음성 녹음 및 동영상 촬영 기능 등의 서비스 품질을 간호 품질 모형을 구성하는 요소 중에 어디에 해당되는가라고 나왔죠. 그죠? 예전에는 뭐 2007년 정도, 8년 전, 9년 이때는 뭐죠? 굉장히 매력적인 품질 요소였지만 지금 현재는 어떻게 되었다? 당연적 품질 요소로 변화했다. 그래서 답은 1번이에요. 그래서 우리 간호라고 읽어도 되고요. 카노라고 발음하셔도 됩니다. 카노의 품질 모형을 5가지로 이 사람이 제시하였는데 요소를 첫 번째 요소가 매력적인 품질 요소예요. 기대하지 않았는데 어때요? 기대를 훨씬 초과하여 만족을 주는 요소를 우리 뭐라고 한다? 매력적 품질 요소라고 합니다. 그리고 시험 문제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는 게 진부화 현상을 반드시 기억을 해 주셔야 돼요. 진부화 경향은 뭐죠? 처음에는 굉장히 매력적인 감동적이었는 건데 지금 없으면 안 되는 거. 그래서 예전에는 70년대 80년대는 어땠나요? 텔레비전의 리모컨이 반드시 있어야 되는 건 아니었잖아요. 채널을 돌리는 게 있었죠. 그죠? 그런데 리모컨이 처음 나왔을 때는 굉장히 매력적인 품질 요소로 작용을 하였는데 지금 현대사회에서는 어떤가요? 당연하게 주어야 되는 게 리모컨이죠. 그죠? 그래서 당연적 요소로 옮겨갔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런 현상을 갖다가 우리는 뭐라고 한다? 진부화 현상이라고 한다. 그래서 진부화 현상에 예시가 보기에 들어가고 해당하는 용어는 이렇게 찾는 게 문제예요. 기억하시고요. 이런적 품질은 당연히 명시된 대로 받아야 되는 요구사항이에요. 그래서 충족될수록 만족은 증대되고 충족되지 않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불만족이 증대된다. 이게 빨간색이면 이거도 문제에 다 나왔다는 문제죠. 그죠? 5가지가 다 잘 나오는 문제예요. 근데 방금 했던 거 당연적 품질 요소. 최소한 마땅히 있을 것으로 생각되는 기본적인 품질 요소다. 이게 당연적 품질 요소다. 사례로 시험 문제 나왔던 거. 그다음 무관심 품질 요소는 관심 없는 거죠. 그죠? 무관심이잖아요. 충족되건 되지 않건 만족도 불만족도 일으키지 않는 품질 요소. 그래서 이게 무관심 품질 요소다. 무관심 품질 요소에는 시험 문제가 이게 나왔었어요. 무관심 품질 요소의 사례가 시험 문제 나왔어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웹사이트의 커뮤니케이션 제공, 커뮤니티 제공, FAQ 이런 것들은 뭐죠? 만족도 불만족도 일으키지 않는 어떤 품질? 무관심 품질 요소에 해당된다. 그리고 또 하나는 쇼핑 사이트의 명성은 그다지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죠? 그래서 무관심 품질 요소 사례에 해당하는 것을 모두 선택하여라 시험 문제 나왔겠죠. 그죠? 해서 기억하시면 되고요. 역품질 요소는 청개구리 효과라고 보시면 돼요. 만족을 시키면 시킬수록 어떻게? 불만족이 나오는 거. 불만족이 나올 것 같은데 만족으로 넘어가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문제에서는 당연적 품질 요소. 스마트폰의 카메라, 음성 녹음, 동영상 촬영은 당연적 품질 요소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1번. 주란이 제시한 품질 요소 중 조직 구성원의 적절한 응대. 조직 구성원이죠. 그죠? 사람이 하는 거죠. 적절한 응대나 환대. 그 다음에 친절, 내부 고객 만족도 등이 해당하는 품질 요소는 이렇게 나죠. 그죠? 그래서 이거는 상호작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심리적 품질이라고 합니다. 내가 대우를 받았는가, 받지 않았는가, 이런 부분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주란이 제시한 품질 구성 요소는 여기에 있는 5가지로 제시를 해요. 그래서 자세하게 한번 살펴보면요. 사용자 눈에 보이지 않는 내부적 품질 요소가 있어요. 그래서 인터널 퀄리티라고 하죠. 그죠? 영어로도 시험 문제 나오고 한글로도 시험 문제 나오니까 2개 다 기억을 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에 보시면은 철도나 항공이 잘 우리가 문제없이 탈 수 있도록 후방에서 시설을 정비하는 사람들은 우리 눈에 보인다 보이지 않는다? 보이지 않죠. 그죠? 보이지 않는 그런 요소들을 갖다가 우리가 인터널 퀄리티라고 합니다. 내부적 품질 요소. 그래서 백화점이나 유원지나 등의 설비나 시설 등의 기능을 발휘하도록 보수가 잘 되고 있는지 여부에 해당하는 것 이렇게 찾는 게 시험 문제예요. 그죠? 사용자 눈에 보이는 하드웨어적 품질 요소는 우리 눈에 보이는 거죠. 그죠? 하드웨어 퀄리티. 백화점 등에서 사용자에게 판매하기 위해 사들인 상품의 진열 상태. 우리 눈에 보이죠. 그죠? 그 다음에 고객의 동선, 레스토랑의 요리, 호텔의 실내 장식,
철도나 항공기의 좌석의 크기, 조명의 밝기 이런 것들은 우리 눈에 보여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문제를 풀어보시면 예시 지문을 읽어도 이렇게 연결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영어도 반드시 기억을 해 놓으셔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사용자 눈에 보이는 좀 전에는 하드웨어적 품질, 여기에는 소프트웨어적 품질이죠. 그죠? 그래서 적절한 광고, 그 다음에 청구 금액의 착오. 그래서 우리가 영수증을 받았는데 금액에 어떤 오류가 있다라든가 이런 부분이 여기 해당되죠. 그죠? 은행의 기장착오, 컴퓨터의 실수, 배달 사고 이런 것들은 어디에 해당된다? 사용자 눈에 보이는 소프트웨어적 품질이다. 그 다음에 서비스의 시간, 신속성. 이거는 설명 안 해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그죠? 열을 지어 기다리는 시간, 대기 시간을 이야기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매장에서 판매원이 올 때까지의 시간, 고충이나 수리 신청에 대한 해답 시간, 그 다음에 수리에 요하는 시간 이런 것들을 갖다가 서비스 시간의 속성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 심리적 품질은 조금 전에 우리가 풀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에서 문제는 이때까지 출제된 문제 중에 요 세 가지 유형으로 시험 문제 나와요. 파란색, 빨간색 기억하시면 되고요. 요 나머지 두 가지는 시험 문제 아직 출제된 적은 없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영어로도 연결할 수 있도록 공부를 해 놓으셔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2번. 다음 보기는 서비스 품질에 대한 정의에 대한 거죠. 그죠? 정의를 발표한 학자들이다. 이들 중 서비스 수준과 고객 기대 간의 격차를 포함하는 정의를 제시한 학자를 지금 모두 골라라는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기대 대비 성과죠. 기대 대비 성과가 좋았나 나빴나에 따라서 긍정이다 또는 부정이다 라는 결과를 나타낸다라고 제시한 사람이 일반적으로는 대부분의 사람이 여기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알브레히트와 젬케 같은 경우는 이 모형하고 조금 다른 모형을 제시를 해요. 나머지는 모르는 사람 이름이 나온다 하더라도 대부분은 똑같은 기대 대비 기대 불일치 이론에 근거해서 모형을 만들었다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알브레히트와 젬케 모델을 한 번 더 살펴볼게요. 이분들은 기대 대비가 아니라 품질 모형을 개발할 때 한 서비스 모형만 보신 거예요. 그래서 어디에서 1980년대 브리티시 항공을 대상으로 하나만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항공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았더니 서비스 품질 구성 차원이 항공은 비행기를 탈 때 고객들이 원하는 거죠. 그죠? 돌봄과 관심을 원하더라. 그죠? 고객이 추우면 어때요? 담요를 갖다 줘야 되죠. 그 다음에 목이 마르거나 배가 고플 수도 있어. 그럼 뭐죠? 음료나 식사 제공을 해주는 거. 그래서 돌봄과 관심. 그 다음에 자발성. 문제가 일어났을 때 자발적으로 가서 해결을 해줘야 된다. 그 다음 문제 해결 능력. 이거 뭐죠?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문제 해결을 어떻게 해야 할 건지. 그 다음에 회복. 어떻게 문제가 생겼을 때 회복을 어떻게 시켜주어야 될 건지 해서 요 네 가지 구성 차원으로 제시를 해준 겁니다. 그래서 알브레히트와 젬케 모델 같은 경우는 밑에 있는 예시, 지금 여기 문장의 예시 전체가 보기로 들어가서 이 모형에 해당하는 것 찾는 게 시험 문제가 최근에 자주 나오는 문제예요. 그래서 알브레히트 젬케 모델은 정확하게 항공사를 대상으로 했다. 요것만 기억하셔도 되겠죠. 그죠? 예시문에 항공사를 대상으로 했고 구성 차원은 이 네 가지로 제시했다. 이렇게 나오면 이것은 어떤 모델? 알브레히트와 젬케 모델이다. 선택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